네, 북한의 일기 상황이 좋으면 오늘 핵실험장 폐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첫걸음이 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풍계리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 미국과 북한 관리들이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이 박사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야기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측의 취재를 거부한 이유도 다시 허용한 이유조차 일단 밝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고요. 오늘 오후에 지금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죠? 네, 어제 밤에 열차가 출발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오늘 한 오후 2시쯤이면은 늦어도 도착을 다 한다고 그럽니다. 열차. 예. 그러니까는 열차가 12시간 걸리고 버스 4시간 타고 다시 2시간 걸어서 하면 한 16시간에서 19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그게 다 따지면 늦어도 오후 2시 정도 되면은 도착을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그때부터 참관단이 있어야지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거니까는요. 가능한 시간은 되겠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기 사항이나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내 실내 폭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일기 영향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참관단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좀 유력해 보이는데 만약에 폐기 의식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당장 보기는 지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현장 중계를 하려고 하면은 특별한 이제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걸 일단 이제 외신 기자들, 우리 한국 기자들 포함해서 안 가져갔고요. 못 가져갔죠. 예. 만일 북한에서 이것을 제공해주면 현장 생중계가 가능한데요. 아마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현장 생중계가 곤란하다라고 하면 오늘 폭파 현장과 관련된 걸 찍고 나서 다시 풍계리 원산으로 내려와서 원산에 있는 프레스 센터에서 송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내일 아침 이 정도 시간이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4월 달에 그 노동당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때 밝히게 됩니다. 핵실험 중단을 하겠다. ICBM 실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 핵실험 중단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핵실험장, 거기를 북부 실험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금 4월 말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외무성 공보를 통해서 몇 명, 그러니까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 이렇게 들어가는 이 참관단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보면 저는 거기 주목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전원회의에서 밝혔던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서 의의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의의가 뭐냐면은 세계적 군축의 중요한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요한 미국에 던지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칭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 국가로 핵 무력 국가로서 일단 세계적인 핵군 쪽에 한번 시도를 하겠다라는 어떤 모습도 보이는 거라서 앞으로 이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의 의도까지 짚어주셨는데 오늘 핵실험장 폐기의 관전 포인트도 좀 알아볼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탑산에 지금 핵실험장이 동서남북 1, 2, 3, 4번이죠. 4개잖아요. 4개에 대해서 다 핵 폐기를 할 건가 하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3번하고 4번 경도, 그러니까 남쪽 경도하고 서쪽 경도가 되겠죠. 이 경도의 안에 내부,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도 핵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방사성에 뭐 노출되거나 위험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를 공개할 건가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폐기하는 절차 자체가 북한에서 얘기한 게 경도를 북락시키고 차례대로 이제 하고 마지막에 출입구를 폐쇄하고 그다음에 지상 관측 장비를 철거하고 군부대를 이제 철거하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뭐 필요 없는 거고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될 텐데 그래서 이 북락과
이 북락시키고 그다음에 폐쇄하고 요거 두 개를 다 보여줄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북락은 안 보여주고 소리만 듣게 하든지 마지막 이제 폐쇄하는 것만 그냥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시킬 건지 시멘트를 갖다 부을 건지 아마 요 세 개가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봐요. 알겠습니다. 박사님도 뭐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그 외부 이제 구조물 철거하는 것에 한 말씀만 더 보태드리면 사실은 이번에 이 북한에서 발표하는 중에 주목하지 않는 부분, 전문가들은 좀 주목하는 부분인데 임계전 핵실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임계전 핵실험 이야기는 핵묵지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폭파시키지 않고 큰 덩어리 하나의 내부에서 내폭발을 장치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핵실험과 버금가는 자료를 획득하는 그런 실험을 말하는데요.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걸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아주 고도로 잘 발달돼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런 갱도에서의 실험하는 건 앞으로 안 해도 핵 무력은 계속 정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면은 구조주 중에 앞서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 이제 핵 연구소와 통제소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 속에 그것이 축적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철거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라도 일단 그 검증 과정에서는 그 자료들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철거하는가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배수석 연구위원이 굉장히 좋은 말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찝어주셨는데요. 사실상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일정된 그 진전이라고 할까요? 어떤 의지, 비핵화의 의지에 대한 사전 조치로서의 큰 의미는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앞으로는 굳이 지상에서 핵실험을 안 해도 북한은 핵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핵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실험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상에서 합니까? 뭐 상공에서 합니까? 뭐 바다 밑에서 합니까? 안 하거든요.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핵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도 그런 단계에 진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BID에서 맨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 북한의 핵물리 과학자들 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전직시키고 할 건가. 왜냐하면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의지도 확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나중에 이 핵물리학자들까지 어떻게 전직을 해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겠구나. 그렇게 동시에 좀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핵 개발의 기술력이 그만큼 많이 진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증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괜찮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그래서 검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로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판을 엎을 수도 있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가 또 북한과 좀 협상 여지를 두는 듯한 뉘앙스도 보였거든요. 이 조건에 상당히 좀 관심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 왜 이 시기에 이런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건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가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이성건이가 한마디 했잖아요. 그래도 5월 16일 날 자기네들이 북미 회담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겁은 안 되지만 같은 값은 아니지만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어차피 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북한에 대한 경고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내에 소위 말해서 불만 세력들에 대한 일종의 무마책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가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중간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당신 재선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당신 노벨상에 눈멀은 거 아니냐? 당신 지금 기념주화 만드는 게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안 할 수도 있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가 아마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회담의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특히 지난 8년 동안에 오바마 대통령
이 했던 여러 가지 협정들, 심지어 이란 핵 협정이든 뭐 FTA든 그렇지 않으면 세계 기후 변화 협약이든 하나같이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무슨 좋은 결과가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일에 정말 미국 정상회담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만큼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뭐 재선이고 뭐 중간 선거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탄핵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담의 취소보다는 연기 쪽에 무게를 두고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봐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좀 트럼프식 비핵화 모델도 좀 윤곽이 드러난 것 같은데 역시 이렇게 취소되면 안 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게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그 생방송 이제 방송에도 나왔었지만 그 기자에게도 나왔지만은 일괄 타결할 거다. 그런데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시간은 짧게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그렇게 아주 정돈된 말씀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단계적인 조치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거는 기술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단계적 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북한과 중국의 입장, 단계적 동시적 해법에 대한 일단 한번 그단 받아들인 조치일 수 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기존의 핵 협상은 실패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미래 핵 포기부터 시작해서 과거 핵, 현재 가지고 있는 핵 무력을 포기까지 올려니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중간에 잡음이 있고 실제로 과거 핵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렇다면은 트럼프식 해법의 두 번째는 과거 핵부터 시작하겠다. 뭐 미래 핵은 일단 이번에 뭐 풍계리 핵실험도 뭐 폐쇄하지만 어쨌든 과거 핵부터 시작하겠다. 다시 말해서 핵 무기와 ICBM과 핵 물질을 어느 정도 빨리 제거해내는가를 곧바로 전공법으로 돌파해내겠다. 세 번째로는 그에 따른 제재적 체제 보장 조치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것이 아마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동맹이라는 체제 속에서 이것을 흔들지 않는 속에서 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교환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자마자 북한이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까 좀 궁금했는데 지금 최선희 부상의 입을 빌려서 북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계속 무도하게 나오면 회담 재고려를 지도부에 제기하겠다. 조금은 톤다운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김계관 부상이 나왔을 때는 이제 목표물을 딱 정조준 한 사람이 볼턴이잖아요. 이번에는 나와죠. 누구를 정조준 했냐면은 펜스 부통령을 이제 정조준 했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들어간 건 사실이거든요. 트럼프 모델 잘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시간 동시간대에 바로 펜스 부통령이 나가서 얘기한 것은 너 안 되면 리비아식 모델 적용해서 체제 보장 못한다. 뭐 또 군사적 옵션을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듣고도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렇게 나오면 이게 회담 자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북미 회담의 비핵화 회담의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최선희 부상, 우리말로 하면은 뭐 차관보 실장급 정도 될 겁니다. 뭐 그 정도 되는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회담 다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최고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북한다운 발상이죠.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한마디 했는데 이걸 아무 말 안 하고 가면 이 사람 목 날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 말은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최선희 부상 이야기 전에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이 말을 합니다. 미국이 먼저 대화하자 그래놓고는 지들이 또 안 한다 그런 것 아니냐.
내가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다. 네. 그러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리비아식 모델이나 이런 식으로 체제에 대한 이렇게 위협하고 하면은 안 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는 건의할 수 있는 부상이니까. 예. 건의할 수 이거 정상회담의 문제니까 본인이 한다 안 한다는 결정할 수 없으니까 건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이 말이 좀 대단히 좀 이번에 좀 주의 깊게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말을 이제는 관료인데 어떻게 이 말을 하게 됐는지 경로를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합니다. 저들이 하려고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청탁해놓고는 왜 지금 와서 딴소리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관료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건 뭔가 팩트가 본인이 알고 있는 팩트가 뭐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미북 정상회담의 경로가 아시다시피 우리 북한의 특사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 대화 용의를 듣고 그걸 와서 우리 이제 미국 워싱턴에 가서 전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북한에서부터 그 말이 나왔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최선희 부상이 지금 따르게 이야기해요. 이거 좀 앞으로 좀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우리 임배 연구위원께서 다 말씀하셔서 특별히 보탤 거는 없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특사단 올라가서 얘기해 보니까 그러면은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비핵화 회담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정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니까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는데, 야, 얼른 보자고 해서. 이게 이제 그 공식적인 이제 경로죠. 그런데 이제 굳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블랙박스를 한번 유추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작년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쏘고 난 뒤에 핵무력 완성 성공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다음에 대화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CIA하고 우리 국정원 그리고 북한의 통전부가 움직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선희가 이 얘기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는 추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시간이 지나면 더 밝혀질 것 같고요.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 배후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원래는 워싱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게 됐습니다. 좀 뭔가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다라고 당연히 보는 거겠죠. 네, 가서 이제 만나게 되면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폼페이오를 만나죠. 만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이 제재의 그 비핵화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금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의 입장을 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연 중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안보상의 우려에 대해서 북한의 안보상 우려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 안 한다. 가다피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만드는 조치는 안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이후 되면 오랫동안 북한을 통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어제 다시 우리의 한미 정상회담 또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다시 하신 거고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공개적으로 다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야기한 것이 중국이 배후에 있어서 북한이 변한 것 아니냐라고 확 이야기를 해버린 거는 내가 당신의 입장을 들어줬으니 이제는 당신이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뒷문 열어놓고 제재 흐트러뜨리고 해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의지를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조치를 네가 하는 거는 중국 너희들 잘못되는 거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경고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왕이 부장이 가서 아마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 이걸 이제 끄집어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 두 번째 달에 내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할 때는 자기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에 뭔가 잘 가는 것 같더니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는 뭔가 태도가 좀 달라졌고 그리고 나서 15일부터 16일, 17일, 18일, 19일, 22일, 23일 이렇게 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비판과 비난을 쏟아부었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달라졌는데 그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당신을 만나고 난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후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배후설에 대해서 나중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이 제대로 안 되면 당신이 책임져야 돼. 그 책임을 지금 미리 묻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확보한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시는 뒷구멍 열어두지 마.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구멍을 열어둔다면 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면 포러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골다공증 할 때 구멍이 여러 개 슝슝슝슝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한 개가 아니고 포러스라는 거 하는 데는 무수한 구멍을 지금 네가 열어놓고 있다. 너 지금 이거 열어두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북미 회담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 보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경고고 하나는 나중에 책임 네가 져야 된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둘 다 거죠. 경고같이 들리긴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해석할 때는 북한에 대한 이런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정치용적인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역시 지금 뭐 최서민이 부상이 나와서 했던 이런 이야기 그리고 김계관 부상이죠. 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내 정치용적인 발언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좀 있는 건가요? 북한 같은 경우도? 저도 김 교수님 훨씬 더 저보다 오랫동안 북한을 들여다보셨 분이라지만 저도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걸 국내 정치 용어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저는 가능한가라는 생각 솔직히 듭니다. 그 형을 백주대낮에 그렇게 테러로 죽이고도 까딱없이 그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 체제인데요. 굳이 그게 대해서 내부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현영철을 고사포로 쏘아 죽이고도 아무 상관없이 그 군부를 틀어잡은 북한인데 난 내부 단속할 일이 있는지 저는 일관된 이 전략적인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거지 내부 단속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해석이 가능한지 저는 북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 두 사람이 누구랑 이제 얘기를 했고 수신자가 누군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김계관이 같은 경우는 조선중앙통신하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는 아무도 몰라요. 북한 내부 사람들은 그렇죠? 조선중앙통신만 했지 이게 뭐 텔레비로 나온 것도 아니고 노동신문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선희가 얘기한 것도 조선중앙통신하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노동신문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나가고 그러면 이게 국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수신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미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수신자가 한국이고 그래서 김계관 제1부상 또 최선희 이 부상이 한 얘기는 수신자가 미국이지 미국과 한국이지 북한 내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국내 정치용, 국내 정치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